나의 유년 시절과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의 안전한 생활에 관하여, 그리고 어린이의 사랑과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밝은 환경 속에서의 만족스럽도록 유기적인 생활에 관해서는 아름다운 것, 보드라운 것, 사랑스러운 것 등을 들어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했다. 나를 흥미롭게 해주는 것은 단지 나 자신에게로 도달하기 위하여 내 평생에 내가 떼어놓았던 발걸음뿐이었다. 그것들의 매력을 나 또한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온갖 아름다운 휴식처와 행복의 섬과 낙원들은 아득히 먼 광명 속에 남겨두고 다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내 얘기가 아직도 소년 시절에 머물러 있는 한에 있어서는 단지 나에게 새롭게 일어난 일, 나를 앞으로 내몰고 나를 앗아간 그러한 일에 관해서만 언급해야겠다. 그러한 충격은 언제나 다른 세계에서 와서는 늘 불안과 강압과 양심의 가책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으며 그 속에 내가 흔쾌히 살고 싶어한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혁신적인 것이었다. 허용되어 있고 밝은 세계에서는 숨을 구멍을 찾아야 할 원시적인 충동이 나 자신의 내부에도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이 발견해야 하는 나이가 나에게도 찾아왔다.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눈을 뜨는 성의 감정이 적이자 파괴자로, 금기이자 유혹과 죄악으로 나에게도 덮쳐왔던 것이다. 나의 호기심이 찾아다닌 것, 꿈과 쾌락과 불안이 나에게 마련해준 것, 사춘기의 비밀 같은 것들은 나의 어린 시절의 평화와 아늑한 행복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이미 아이가 아닌 아이의 이중생활을 영위했던 것이다. 나의 의식은 가정과 허용받은 곳에서 살고 희미하게 솟아오르는 새로운 세계를 부정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비현실적인 꿈과 본능과 욕망 속에서 살았다. 그것들 위에 저 의식적인 생활이 만든 다리는 점점 위태로워졌다. 왜냐하면 나의 내부에 있는 어린이의 세계가 허물어졌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듯 나의 부모님 또한 감출 수밖에 없는 사춘기의 생명의 충동을 눈감아 주셨다. 그들은 단지 끝없는 세밀함으로 현실을 거부하고 갈수록 비현실적으로 허위가 되어가는 어린이의 세계에서 계속 깃들어 살려고 하는 속절없는 노력을 도와주실 뿐이었다. 이 점에 있어 부모가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로선 알 길이 없다. 그러므로 나의 부모님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 자기의 일을 처리하고 자기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대부분의 좋은 집안의 자리들이 그렇듯 나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곤란을 속속들이 맛보는 법이다. 평범한 인간에게는 이것이야말로 자기 삶의 요구가 주위 세계와의 극심한 싸움에 빠지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혹독한 싸움을 통해 얻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지점인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숙명인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경험한다. 즉 모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를 저버리고 우리가 갑자기 고독과 죽음과도 같은 냉기를 느낄 때 유년 시절이 사가가고 차츰 허물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평생에 단 한 번밖에는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 암초에 걸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고 꿈 중에서도 가장 나쁘고 가장 살인적인 신라곤의 꿈에 한평생 고통스럽게 집착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로 되돌아가자. 나에게 유년 시절의 종말을 고해준 감정과 환상들은 이야기할 만큼의 충분한 가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어두운 세계, 그 다른 세계가 다시 나타났다는 데 있다. 한때 프란츠 크로모였던 것이
이제는 나 자신의 내부에 숨어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또한 그 다른 세계가 외부에서부터 나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얻었던 것이다. 크로모와의 사건이래 몇 년이 지난 뒤였다. 내 생애의 그 극적이고 조만tan 시절이 그때에는 아주 알기 먼 곳에 물러가 있었으며 짧은 악몽처럼 소멸해 버린 것 같던 때였다. 프란츠 크로머는 이미 오래전에 내 생활로부터 사라져버려 어쩌다 그를 만나는 경우가 있어도 거의 주의하지 않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내 비극의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인 막스 데미안은 나의 주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진 않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는 멀리 내 삶의 가장자리에 서 있어 비록 보이긴 하였으나 그렇다고 무슨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다. 그런데 비로소 그가 다시 내게 가까이 다가와 힘과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시절의 데미안에 관하여 내가 뭘 알고 있었는가 돌이켜보려고 한다. 1년 혹은 더 오랫동안 그와 말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를 피했고 그는 집요하게 달려들지 않았다. 언젠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나에게 머리를 끄덕여 인사했다. 그 뒤로는 그의 친절함 속에 냉소와 어슴푸레한 비난의 여운이 섞여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은 공연한 억측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 그와 더불어 경험했던 사건들과 그 당시 그가 나에게 끼친 기묘한 영향은 우리 둘 모두에게 이미 잊혀진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모습을 더듬어 본다. 그리고 지금 그를 그려보니 그가 정말로 여기에 있고 내가 그를 보고 있는 것만 같다. 나는 그가 학교에 가는 것을 혼자서 혹은 다른 덩치 큰 학생들 사이에 끼어서 학교에 가는 것을 본다. 그리고 색다른 맵시로 고독하고 조용하게 그들 사이에 끼어 자기의 독특한 분위기에 에워싸여 독특한 법칙하에 살면서 마치 별과도 같이 그렇게 걸어가는 것을 본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와 친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만은 예외였지만 그의 어머니도 그를 아이가 아니라 마치 어른처럼 상대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내버려 두었다. 그는 좋은 학생이었지만 아무에게도 마음에 들도록 애쓰진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선생님에게 표했다고 하는 혹독한 도전이나 도서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이런저런 말이나 비평 혹은 항변에 관한 소문을 종종 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떠올라오는 것을 본다. 그것은 어디였을까? 그래, 이제 그것도 다시 떠오른다. 그것은 우리 집 골목 앞이었다. 그곳에서 어느 날 나는 그가 손에 노트를 쥐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에 새가 붙어 있는 낡은 문장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창가의 커튼 뒤에 숨어 그를 내다보았다. 그리고 깊은 경탄을 느끼면서 문장 쪽을 향해 있는 그의 주도 면밀하고 차가우면서도 밝은 얼굴을 보았다. 그것은 어른의 얼굴이었고 연구가나 예술가의 얼굴이었다. 그것은 탁월하고 의지에 충만해 있으며 이상하게도 밝고 차갑고 총명한 눈을 가진 얼굴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를 본다. 그보다 조금 후 거리에서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우리는 모두 쓰러진 말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말은 아직도 수레차를 달고 농부용 마차 앞에 매인 채 누워 있었는데 무엇인가 애원하듯 콧구멍을 벌리고 허공을 향해 헐떡거리고 있었으며 보이진 않았지만 어딘가 상처가 났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다. 말의 옆구리에서 거리에 뽀얀 먼지가 서서히 검게 베어들고 있었다. 메스꺼워 고개를 돌리던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앞으로 밀치고 나오지 않고 언제나 그를 하던 맨 뒤쪽에서 편하고 제법 맵시 있게 서 있었다. 그의 눈초리는 마의 머리에 쏠려 있는 것 같았으며 여전히 깊고 고요하고 거의 열광적이면서도 냉담한 주의력을 잃지 않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를 쳐다보지 않고는 못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의식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아니지만 나는 매우 독특한 무엇인가를 느꼈다. 나는 데미안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단지 그가 소년의 용모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린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을 내가 본 것은 아니었다. 나는 더 많은 것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얼굴이 어른의 얼굴이라는 것 말고도 다른 어떤 것을 보거나 느꼈다고 확신했다. 마치 여자의 얼굴과도 같은 무엇인가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특히 그 얼굴은 잠시 나에게는 어른 같거나 혹은 아이 같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천년이나 나이를 먹은 것도 같고 어쩌면 시간을 초월한 것도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시간에 낙인이 찍혀 있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했다. 짐승들이나 나무들 혹은 별들이 그렇게 보이는지 모른다. 지금 내가 어른으로서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그때는 알지도 못했고 또 정확히 느끼지도 못했지만 무엇인가 그와 비슷한 것을 느낄 수는 있었다. 아마도 그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내 마음에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를 싫어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것조차도 확실하지 않다. 나는 그저 그가 우리와는 다르고 마치 짐승이나 유령 아니면 어떤 환영과도 같았다고 느낄 뿐이었다. 그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는 우리 모두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딴판이었다. 그 이상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이것조차도 일부분은 그 후의 인상에서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다. 내가 몇 살 더 나이를 먹은 후에야 비로소 다시 그와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데미안은 관례대로 그의 동급생과 함께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것에 대해서도 곧 소문이 돌았다. 학교에서는 다시금 그가 본래 유대인이라 하거나 혹은 이교도라고 알려졌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아무 종교도 없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사교에 빠져있다고 수군댔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는 또한 그가 자기 어머니와 마치 연인처럼 살고 있다는 것 같은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그는 이제까지 신앙 없이 키워졌으나 그것이 그의 장래에 무슨 불이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하여간 그의 어머니는 그를 또래보다 2년이나 늦게 견진 성사를 받도록 할 결심을 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는 견진 성사 수업 시간에 나의 동급생이 되었던 것이다. 한동안 나는 그에게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 나는 그와 관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지나치게 소문과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크러머와의 사건 이래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채무감이 나를 방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나도 나 자신의 비밀로 여념이 없었다. 견진성사 수업은 내가 성적인 문제에 물든 시기와 일치했다. 그리하여 선량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교위를 위한 나의 관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몹시 침해를 받았던 것이다. 신부님의 말씀은 내게서 멀리 떨어진 고요하고 성스러운 비현실성 가운데 있었다. 그것들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현실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성과 관련된 일은 눈앞의 현실이었고 지극히 자극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상태가 나로 하여금 수업에 무관심하게 하면 할수록 나의 관심은 다시금 막스 데미안에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었다. 어떤 끈이 우리를 묶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끈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뒤밟아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한에 있어서 그것은 아직도 교실에 불이 켜져 있던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목회 선생님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나는 거의 그 이야기에 주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졸려서 듣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때 신부님은 음성을 높이면서 열심히 카인의 표지에 관하여 강연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일종의 영감이나 경고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내가 시선을 들자
앞줄 의자에 앉아있는 데미안의 얼굴이 나에게 향해져 있음을 보았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으며 진지하면서도 밝고 또 냉소한 것도 같은 눈늘한 얼굴이었다. 단지 잠시 동안 그는 나를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그러자 갑자기 긴장되어 나는 신부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가 카인과 그의 표지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마음 깊이에서 그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얼마든지 달리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 순간 나와 데미안은 다시 결합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영혼에 있어서의 그 일정한 결합을 느끼기가 무섭게 나는 그것이 마치 마술처럼 공간에 전파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순전한 우연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물론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굳게 믿었다. 며칠 후 데미안은 종교 시간에 갑자기 자기 자리를 바꾸고 내 바로 앞에 와 앉았다. 꽉 찬 교실이 뿜어내는 비참한 빈민 병원과 같은 공기 가운데서 아침마다 그의 목에서 풍겨나오는 부드럽고도 신선한 기후 냄새를 얼마나 기꺼이 들이마셨던가를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다음 그는 다시 자리를 옮겨 이제는 내 옆에 와 앉았다. 그는 겨울과 봄 내내 줄곧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아침 시간은 딴판이 되어버렸다. 그 시간은 이미 졸리지도 권태롭지도 않았다. 나는 그 시간을 고대했다. 우리 둘은 무섭게 집중하며 신부님의 말에 골똘히 귀를 기울였다. 내 옆에 앉은 그의 눈짓 하나만으로도 주의해야 할 이야기나 이상한 말에 내 마음을 쏠리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르게 뚫어지도록 쳐다보는 눈초리는 나에게 경고를 불러일으키고 내 마음속에 비평과 의혹을 자아내는 데 충분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충실치 못한 학생으로서 수업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데미안은 언제나 선생과 학급 친구들에 대해서 공손했다. 나는 한 번도 그가 다른 아이들이 잘 저지르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가 크게 웃거나 혹은 짓거리는 것은 선생님의 책망을 받은 것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아주 나직이 속삭이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손짓이나 눈초리로 나를 자신의 일에 가담시키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때때로 기묘한 종류의 일이었다. 예를 들자면 그는 나에게 학생들 가운데 누가 자기의 흥미를 끄는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연구하는가를 말해 주었다. 그는 많은 학생들을 매우 정확히 알고 있었다. 수업 전에 나에게 말했다. 내가 엄지손가락으로 너에게 손짓을 하면 누구누구가 우리를 돌아보거나 아니면 목덜미를 긁을 거야. 그러고는 수업 중에 내가 그 일을 거의 잊어버리고 있을 즈음 막스는 갑자기 눈에 띄는 몸짓을 해서 자기의 엄지손가락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었다. 내가 급히 지적된 학생을 쳐다보면 그 친구는 을에 마치 철사줄에 끌리기라도 하듯 요구받은 몸짓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번 선생에게도 그것을 시험해 달라고 막스를 괴롭혔지만 그는 그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 내가 수업에 들어가서 오늘은 예습을 해오지 않았으므로 신부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에게 말했더니 그는 기꺼이 나를 도와주었다. 신부님이 교리 문답의 한 구절을 암송시킬 학생을 찾고 있었는데 그의 헤매는 눈이 나의 죄진 듯한 얼굴 위에 멈추었다. 천천히 내 옆으로 다가와 신부님이 나를 향해 손가락을 내뱉고 나의 이름을 입 밖에 내려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산란해졌는지 불안해졌는지는 몰라도 신부님은 옷깃을 만지작거리더니 자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데미안에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데미안에게 무엇인가 물을 듯한 기색이었으나 다시 갑자기 몸을 돌리고 잠시 기침을 하고는 다른 학생을 시켰다. 이런 장난이 나를 무척 재미있게 해준 한편 나는 비로소 그가 나에 대해서도 번번이 똑같은 장난을 하고 있음을 눈치챘다.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데미안이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내 뒤에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돌아다 보면 정말로 데미안이 거기 있곤 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생각을 네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는 흔쾌히 침착하고 요령 있게 어른과 같은 태도로 설명을 해주었다.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건 불가능해. 신부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사람에게 자유의지 같은 건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그가 원하는 바를 생각하게 할 수도 없고 나도 내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생각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나 확실히 사람은 누군가를 잘 관찰할 수는 있지. 그러면 때때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또는 느끼고 있는가를 제법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대개는 그 사람이 다음 순간에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 아주 간단한 거야. 단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물론 연습은 필요하지. 예를 들면 나비 중에 순놈보다 암놈이 훨씬 수가 적은 어떤 종류의 분화비가 있단 말이야. 이 분화비도 모든 짐승들이 그러하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번식을 하거든. 수놈이 암놈을 수정시키고 그러면 암놈이 알을 낳는 거지. 만일 내가 지금 이 분화비 중에서 암놈을 한 마리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이 종종 그렇게 실험하듯이 말이야. 밤에 이 암놈에게도 수놈 분화비들이 날아온단 말이야. 정말이지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에서 말이야.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곳을 생각해봐.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모든 수놈들은 그 지대에 있는 유일한 암놈을 감지하는 거야. 그것을 해명하려고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어려운 문제야. 일종의 후각이나 혹은 그 비슷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거든. 좋은 사냥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치를 찾아 뒤따라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야. 알아듣겠어. 자연계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어. 만일 이 나비의 세계에 암놈이 수놈만큼 그렇게 많이 있다면 그것들은 결코 그렇게 예민한 코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지 그 일에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러한 코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짐승이나 인간이 자기의 모든 주의력과 모든 의지를 어느 일정한 곳에 집중한다면 그들도 또한 그렇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전부지.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렇단 말이지. 어떤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관찰해봐. 그럼 그 사람 자신보다도 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테니까. 독심술이란 말을 하마터면 입 밖에 내어 그로 인해 오랫동안 간직해 두었던 크로모와의 장면을 상기시켜 줄까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이제는 미묘한 문제가 되어 있었다. 수년 전 언젠가 그가 진지하게 내 생활에 개입했던 일에 대해서는 그나 나나 결코 한 번도 슬며시 말을 비친 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전에는 우리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거나 마치 우리 각자가 상대편이 그 일을 잊어버렸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았다. 한두 번 우리가 함께 거리를 걸어가다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난 일도 있었지만 우리는 시선을 교환하지도 않았으며 한마디도 그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그럼 의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물었다. 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 그러고 나서 너는 다른 사람이 그의 의지를 어떤 일에 집중시키기만 한다면 자기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건 분명히 서로 일치되지 않는 걸. 만일 내가 내 의지를 지배할 수 없다면 나는 의지를 이곳저곳에 임대로 집중시킬 수도 없단 말이야. 그는 나의 어깨를 쳤다. 내가 그를 즐겁게 해줄 때면 그는 의뢰 그렇게 했다. 좋아. 그걸 물어봐줘서. 그는 웃으면서 말했다. 사람은 언제나 묻고 의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문제는 극히 단순하지. 예를 들어 그러한 분화기가 자기의 의지를 별이나 또는 그 밖에 어디에든지 집중시키려고 한다 해도 되지 않거든. 단지 그것들은 애당초 그런 노력 따윈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것들은 단지 자기들을 위하여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 필요로 하는 것, 절대로 가져야 하는 것만을 찾기 때문이지. 그리고 바로 그런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도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들은 자기들 말고는 다른 어떤 짐승도 가지고 있지 않은 불가사의한 육감을 발전시키는 거란 말이야. 우리 같은 사람은 분명히 짐승보다 더 많은 활동의 여지와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만 우리도 역시 비교적 협소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고 있어서 그 이상으로 나갈 수는 없는 거야. 나는 틀림없이 이것저것을 상상할 수 있고 무조건 북극에 가고 싶다든가 하는 따위의 일을 공상해 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소원이 나 자신의 내부에 깃들고 정말로 나의 존재가 완전히 그것에 의해 충만되어 있을 때에만 나는 그것을 실행할 수가 있고 충분하고 강력하게 의욕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한 경우에 너의 내부에 의해서 명령받는 바를 시험해 보려고 하기가 무섭게 그것은 잘 될 것이고 너의 의지를 좋은 말을 다루듯 구사할 수 있단 말이거든. 가령 내가 지금 우리 신부님이 장차 안경을 쓰지 않도록 하려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야. 그것은 단순히 장난에 불과하지. 그때 가을에 말이지. 내가 앞쪽에 있는 내 자리를 옮겼으면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갖자 그건 아주 잘 되었거든. 그때 알파벳 순으로 따져서 내 앞에 앉아야 했는데 이제까지 알느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그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했는데 물론 내가 했지. 내 의지가 기회를 잡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 나는 말했다. 나는 그때 아주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우리가 서로 승리를 느끼게 된 순간부터 넌 내게 점점 가까이 왔거든.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처음엔 바로 내 곁에 앉지 않고 몇 번인가 내 앞자리에 앉았었지. 그렇지 않아. 그건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처음 자리를 옮겼으면 했을 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나도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 난 그저 훨씬 뒤쪽에 앉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이야. 너에게 가는 것이 내 의지였지만 아직 그것이 제대로 의식되지 않았거든. 동시에 네 자신의 의지로 나를 도와 함께 끌어주었던 거야. 그러다가 내가 네 앞에 앉게 되자 내 소원이 이제야 반쯤 충족되었다는 것을 느꼈지. 내가 네 곁에 앉는 것 이외에는 원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하지만 그땐 새로 들어온 학생이라고는 없었는걸. 그랬어. 그렇지만 말이야. 그때 나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바를 행했을 뿐이고 그저 네 곁에 앉았던 거지. 나와 자리를 바꿨던 그 아이는 그저 이상히 여겼을 뿐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거든. 그리고 신부님은 분명 한 번쯤은 자리에 무슨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렸을 거야. 요컨대 나와 관련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엇인가를 은연중에 마음에 걸려있거든. 즉 내 이름이 댐이 아니고 이름에 D자가 있는 내가 아주 뒤 S자 사이에 앉아있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나는 의지와 그것을 거역하고 자꾸만 그것을 방해하는 바람에 그 일이 그의 의식 속에까지 배어들진 않았지. 그는 언제나 되풀이하여 무엇인가 맞지 않음을 눈치채고 나를 연구하기 시작했거든. 그러나 그런 경우 나는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지. 상대의 눈을 아주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것 말이야.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거든. 그들은 모두 불안해지는 거야. 만일 네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얻고자 할 때 무조건 아주 지그시 그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가 하나도 불행해하지 않거든 바로 단념해버리란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선 넌 결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매우 드물지. 이 수법이 아무 소용없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엔 단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군데? 나는 다급히 물었다. 그는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생각에 잠길 때면 그는 그런 눈을 하곤 했다. 그러고는 눈길을 돌리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몹시 궁금했지만 다시 물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그가 자기 어머니를 생각했다고 믿는다. 그의 어머니와 그는 매우 친밀한 것 같았으나 그는 어머니에 대해서 내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으며 나를 집에 데려간 적도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지 못했다. 그 당시에 나는 여러 번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그와 똑같이 나의 의지를 그 일에 집중해 보려고 노력해 보았다.
무척 절실한 소원이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데미안에게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소망한 바를 그에게 고백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역시 묻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나의 신앙심에는 많은 균열이 생겼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데미안에게서 영향을 받은 나의 생각은 명백히 불신자임을 드러내는 동급생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러한 불신자들이 더러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신을 믿는다는 것은 가소롭고 인간 같지 않은 일이고 삼위일체와 예수의 동정녀 탄생 따위에 관한 이야기는 순전히 웃음거리이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러한 고물단지를 가지고 팔러 돌아다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때때로 들려주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때로 의혹을 품기도 했지만 내 유년 시절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부모님이 영위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경건한 생활이 실제하고 있음은 물론 그것이 무가치한 일도 아니고 또 위선을 부리는 일도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히려 나는 종교적인 것에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다. 단지 데미안만이 나로 하여금 이야기와 교의를 보다 더 자유롭고 보다 더 개인적이며 보다 더 유희적이고 보다 더 공상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데 길들이게 해주었던 것이다. 적어도 그가 나에게 암시한 해석에 언제나 나는 흔쾌히 그리고 즐거이 따랐다. 확실히 많은 것이 내겐 지나치게 조야한 것 같았는데 카인에 대한 문제도 역시 그러했던 것이다. 그리고 한 번은 견진성사 수업 중에 그 이상 더 대담할 수 없을 견해로 그는 나를 깜짝 놀라게 해주었다. 선생님이 골고다 언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는 훨씬 옛날부터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내가 조그마한 아이였을 때 예수 순환일 같은 때를 맞아 아버지께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시면 그 고난에 찬 아름답고 창백하고 징그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섭게 발랄한 세계에서 즉 겟세마네와 골고다에서 열렬하게 겸동되어 살았다. 그리고 바흐의 마태순환곡을 들었을 때에는 그 신비에 가득 찬 세계의 어둡고 힘찬 고난의 광채가 온갖 신비로운 전율로서 내 마음을 넘쳐흐르게 해주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날에도 역시 이 음악 속에서 그리고 비장한 행위 속에서 모든 시와 모든 예술적인 표현의 본질을 본다. 그 수업이 끝날 무렵 데미안이 생각에 잠긴 채 내게 말했다. 싱클레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좀 있어.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봐. 그리고 혀로 음미해봐. 무엇인가 껄끄러운 맛이 나. 다시 말하면 두 명의 도둑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위풍당당히 서 있는 것은 굉장해. 하지만 우직스러운 도둑에 관한 감상적인 종교 이야기일 뿐이야. 처음에 그는 범죄자이고 누구나 아는 바와 같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는데 이제 꺼져들기라도 할 듯이 개정과 후회의 눈물 어린 축제를 올리고 있으니 말이야. 무덤에서 두 발 자국 떨어진 곳에서 그따위 후회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것은 유치한 감상과 고도의 교화적 배경을 가진 달콤하고도 속임수의 제격인 예수쟁이의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만일에 오늘 내가 그 두 도둑 가운데 하나를 친구로 골라야 한다거나 혹은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면 물론 이 눈물을 찔끔거리는 개종자가 아니면 아주 확실할 거야. 단연코 다른 쪽의 도둑을 고를 것이 분명해. 그는 사나이 대장부이며 개성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이야. 그는 자기의 처지에서 단지 또 하나의 사팅발림에 불과한 개종 같은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길을 갖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때까지 그를 도와주었던 악마에게서 비겁하게 손을 빼지 않았거든. 그는 개성이 있는 인물이란 말이야.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성서의 이야기에서는 흔히 손해를 보는 법이거든. 아마 그도 역시 카인의 후예일 거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니? 나는 몹시 당황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야기에는 아주 정통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나는 내가 얼마나 개성없이
얼마나 상상력과 환상이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읽었던 가를 알아차렸던 것이다. 데미안의 이 새로운 생각은 나에겐 숙명적으로 들렸고 계속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던 나의 내부의 관념을 뒤집어 배우고 위협했다. 안 된다. 그렇게 온갖 것을, 가장 신성한 것까지도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처 내가 말도 하기 전에 이미 나의 반대를 눈치챘다. 벌써 알고 있어. 그는 단념하듯 말했다.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에게 몇 마디만 할게. 여기에 이 종교의 결함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점이 있단 말이야. 구약이나 신약에서의 완전한 신은 실로 훌륭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래 나타나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거든. 신이란 어진 것, 고귀한 것, 아버지와 같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또한 높은 것, 다감한 것이란 건 아주 정당해. 그러나 세상은 또한 다른 것으로도 이루어져 있거든. 그런데 그것은 현재 모두 전반적으로 악마의 것으로 되어 있고 세상의 이러한 부분의 전부, 즉 이런 절반은 은폐당하고 묵살되고 있어. 그들은 신을 모든 생명의 아버지로서 찬양하지만 분명 생명의 근원인 모든 성적 생활은 단적으로 묵살하고 걸핏하면 악마의 짓으로 죄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건 어찌된 영문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신을 숭배하는 데 대해서 나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러나 우리는 전부를 존중하고 신성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인공적으로 분리된 공식적인 절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를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신께 예배드리는 것이야말로 정당하다고 난 생각해.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자기의 내부의 악마차도 포함하고 있고 자연스럽기 짝이 없는 세상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그 앞에서 눈을 감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신을 창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는 평소와 달리 무척 흥분했으나 곧 다시금 미소를 짓고 그 이상 내게 따져들진 않았다. 그 말은 내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으며 아무에게도 결코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나의 소년 시절의 수수께끼에 들어맞았다. 데미안이 그때 신과 악마에 관하여 신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 그리고 묵살당하는 악마의 세계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생각이었고 내 자신의 신하였고 두 개의 세계 또는 세계의 두 절반에 관한, 즉 밝은 절반과 어두운 절반에 관한 나 자신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나의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이며 모든 생명과 사색의 문제라는 인식이 마치 성스러운 그림자처럼 호련히 나를 스쳐갔다. 그리고 나의 개인적인 생활과 생각이 위대한 이념의 영원한 강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고 또 느끼게 되자 불안과 경건한 마음이 나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어쩐지 무엇인가를 실증해주고 또 행복하게 해주긴 하였으나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가혹하고 떫은 맛이 났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책임의 의미가, 이미 어린애일 수 없다는 사실과 혼자 살아나가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이렇듯 심각한 비밀을 폭로하면서 내 친구에게 옛날 유년 시절부터 품고 있었던 두 개의 세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곧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감정이 자신에게 공명하고 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따위 것을 이용하려 드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내게 기울였던 것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나는 눈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눈초리에서 다시금 그의 묘하고 짐승 같은 초시간적인 것,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나이를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그 문제에 관해 더 이야기해보자. 그는 달래면서 말했다. 네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난 알지.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너 또한 한 번도 네가 생각한 바를 전부 겪어보지 못했다는 것도 알겠지. 그것은 좋지 않은 일이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넌 너의 허용된 세계가
단지 세계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것도 의식했단 말이야. 그리고 넌 마치 신부님과 선생들이 그렇듯 그 두 번째의 절반을 은폐하려고 애썼던 거야. 그건 성공할 수 없을걸. 한번 생각을 시작한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거야. 그의 이야기는 깊이 가슴을 쳤다. 하지만 나는 외치다시피 말했다. 사실상 금지된 추악한 것들도 현실에는 존재한단 말이야. 너도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런데 그것들은 일단 금지되어 있거든.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단념할 수밖에 없어. 난 살인과 온갖 가능한 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단순히 그것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진해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그 문제의 결론을 내릴 수 없겠다. 막스가 달랬다. 틀림없이 살인을 하거나 소녀를 능욕해서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나 너는 아직도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이라고 불리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데까지 가진 못했어. 넌 겨우 진리의 한 조각을 감지한 것뿐이야. 다른 조각들이 또 올 거고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거야. 넌 지금, 그러니까 1년쯤 전부터 네 안에 어떤 충동을 지니고 있었던 거야. 그건 다른 모든 충동보다 더 강하거든. 그래서 금지된 것으로 간과되는 거야.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 사람이나 다른 많은 민족들은 이 충동을 일종의 신성으로 삼고 굉장한 축제를 올리면서 그것을 신봉했지. 금지된 것은 그러므로 영원한 것은 아니며 변경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오늘 당장이라도 여자와 함께 신부님한테 가서 결혼을 하면 누구나 여자와 잘 수 있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민족도 있어. 오늘날에 있어서도 역시 다르단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허용된 것과 금지된 것을, 자기에게 금지된 것을 제 자신의 힘으로 찾아내야 하는 거야. 한 번도 금지된 일을 해보지 않고서도 대학생이 될 수가 있거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대인 경우도 있지. 그것은 단지 편의상의 문제일 따름인 거야. 너무나도 아니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의 판단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금령에 당장 복종하는 법이지. 그것이 쉽거든.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내부에서 법령을 스스로 느낀단 말이야. 모든 신사나리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금지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언금되어 있는 일이 이들에겐 허용되어 있거든. 사람은 각자 독자적이 되어야 하는 법이야. 그는 갑자기 너무 많이 이야기한 것을 후회한 듯이 보였다. 그리하여 말을 중단했다. 이미 그 당시에 나는 그가 그때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감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매우 유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의 생각을 닥치는 대로 표명하는 것이 예사였지만 그저 짓거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는 죽어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서 내가 진정한 흥미를 지니고 있음과 아울러 과도한 유희와 재치 있는 농담을 즐거워하는 기분, 간단히 말해서 완전한 진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내가 쓴 완전한 진지성의 결여라는 마지막 어고를 다시 읽어보니 내가 막스 데미안과 더불어 사춘기에 경험했던 가장 감동적인 또 하나의 장면이 갑자기 내 마음에 다시금 떠오른다. 우리의 견진성사가 다가오고 있었다. 종교 수업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최후의 만찬에 대해 배웠다. 그것은 신부님에게는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애를 썼다. 신성한 느낌과 기분이 이 시간 동안에 잘 느껴졌다. 그리고 마지막 두서너 시간밖에는 남지 않은 교리응답 수업 시간에 내 생각은 다른 데 팔려 있었다. 내 친구 개인에게 팔려 있었던 것이다. 교회 사회로의 엄숙한 입회라고 설명되어 있던 견진성사를 위해서 받은 약 반년간의 종교 수업의 가치는 내가 여기에서 배운 것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데미안 가까이에서 그리고 그의 영향 속에서 지낸 일 가운데 있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내게로 엄습해오는 것이었다. 이제 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다른 것에, 즉 사상과 개성의 교단에 입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교단은 어쨌든 이 지상에 존재할 것임이 분명하였고 그 대표자나 사도는 바로 내 친구라고 나는 느꼈던 것이다. 나는 이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했었다. 온갖 다른 일들에도 불구하고 견진성사 의식만큼은 상당한 품위를 가지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나의 진심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새로운 생각과는 거의 조화될 수 없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나는 원하는 바를 하고 싶었다. 그 생각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것은 다가오는 교회의 의식에 대한 생각과 결부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의식을 치르려고 마음먹었다. 그것은 나에게 데미안을 통해 알게 된 사색의 세계로의 입회를 의미해야 했기 때문이다. 내가 다시 한번 그와 더불어 열심히 토론을 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었다. 바로 문답 수업 직전이었다. 내 친구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제법 조숙하고 멋을 부리려고 드는 것처럼 들리는 내 이야기에 대해서 별반 기뻐하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는 유난히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약삭빠른 이야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 가치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죄악이야. 사람이란 마치 거북이처럼 자기 자신 안으로 완전히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고 나서 곧 우리는 교실에 들어갔다. 수업이 시작되었다. 나는 주의를 집중하려고 했었다. 데미안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앉아있는 내 옆자리에서 나는 무언가 독특한 것, 공허감이나 냉정함, 혹은 마치 그 자리가 뜻밖에도 텅 빈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 느낌이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하자 그쪽을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내 친구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똑바르고 얌전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와는 아주 딴판으로 보였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그에게서 나와서는 그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가 눈을 감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눈을 뜨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눈은 무언가를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다.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물끄러미 떠 있어서 내부의 세계, 혹은 아득한 먼 세계를 향해 있었다. 완전히 정지 상태로 까딱도 않고 그는 거기에 앉아 있었고 숨조차 쉬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그의 입은 마치 나무나 돌에 새겨진 것 같았다. 얼굴은 창백했다. 돌처럼 한결같이 창백했다. 그리고 갈색 머리칼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생기를 띠고 있는 부분이었다. 그의 두 손은 자기 앞에 의자 위에 놓여 있었다. 마치 돌이나 과일 같은 물건처럼 생기가 없고 고요하며 창백하고 움직임도 없이, 그러나 축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강력한 생명을 감싸고 있는 야무지고 질이 좋은 깍지와도 같았다. 그 광경이 나를 떨게 만들었다. 그가 죽었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으며 하마터면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할 뻔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나는 매혹된 눈초리로 그의 얼굴에 창백하고 굳어버린 가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데미안임을 느꼈다. 나와 함께 걷고 이야기하던 이제까지와의 그의 상태는 단지 데미안의 절반, 즉 때때로 배역을 연기하고 적응하고 호의로서 협조해주던 데미안의 절반에 불과했던 것이다. 진짜 데미안은 이와 같이 굳어있고 고색 창연하고 짐승과 같고 아름답고 그리고 차갑고 죽어있으면서도 이면에서는 전대미문의 생명에 넘쳐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고요한 이 공허, 이 전기와 별빛, 그리고 고독한 이 죽음. 지금 그는 완전히 자기 가운데에 잠겨들었다고 나는 전율하면서 느꼈다. 한 번도 나는 이렇듯 고독해진 적이 없었다. 나는 그와 관계가 없었고 그는 나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먼 섬에 있는 것보다 더 먼 곳에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것을 보지 않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모두가 이곳을 바라보고
분명히 모두가 오싹해져 몸서리를 칠 것이다. 그런데 그를 주위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석상처럼, 내가 보기에는 우상처럼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이마 위에 앉았다가 천천히 코와 입술 위로 내려왔다. 그는 주름살 하나 움찔하지 않았다. 어디에?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그는 하늘에 있는 것일까? 지옥에 있는 것일까? 그에게 그 일을 물어본다는 것은 나로서는 불가능했다. 수업이 끝나자 다시 되살아나서 그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시선과 내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는 이전과 같았다. 그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디에 가 있었던 것일까? 그는 피곤해 보였다. 그의 얼굴은 다시 빛을 띠고 그의 손은 다시금 움직였다. 그러나 그의 갈색 머리칼은 이제는 윤기를 잃고 지친 것 같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내 침실에서 한 가지 새로운 연습을 하는데 몰두했다. 나는 꼿꼿하게 의자 위에 앉아 눈을 고정시키고 완전히 부동자세를 한 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낄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그저 피곤해지기만 했고 눈꺼풀에 심한 가려움을 느꼈을 뿐이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견진성사날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중요한 기억이라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유년 시절이 산산이 부서져 내 주위에 떨어졌다. 부모님은 일종의 낭패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셨다. 누이들은 나에게 아주 낯설어졌다. 냉담함이 깃들어 감정과 기쁨을 왜곡시키고 퇴색해 했다. 정원은 향기를 잃고 숲은 마음을 끌지 못하고 세계는 마치 고물의 재고정리처럼 무미하고 매력없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책은 종이 조각이고 음악은 소음이었다. 그처럼 가을 나무의 주위에는 잎이 떨어지는 법이다. 나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비가 나무에서 흘러내리고 혹은 태양이 혹은 서리가 내린다. 그리고 나무의 내부에서는 생명이 서서히 위축되고 깊숙이 움츠려 들어간다. 그러나 나무는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이다. 나는 방학을 보낸 다음 다른 학교에 가기 위하여 난생 처음으로 집을 떠나도록 결정되었다. 때때로 어머니께서 유난히 다정하게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는 미리 이별을 고하시면서 내 가슴 속에 사랑과 향수와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불어넣으려고 애쓰셨다. 데미안은 여행을 떠나버렸다. 나는 고독했다.